제9장 실천적 개념들과 판단력 분석론 제2장의 주에 1. 들어가며 분석론 제2장인 순수 실천이성의 대상 개념은 연역의 뒤에 온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연역보다 앞에, 즉 실절에서 최상 원칙의 정식을 세우고 난 뒤 바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짐작건대 실절의 몇 가지 난점 때문에 칸트는 개념들과 도덕적 판단으로 이행하기 전에 독자가 원칙과 그 갈래들에 완전히 친숙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분석론 제2장이 연역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때때로 칸트는 이 원칙을 단지 정식화된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으로 연역된 것으로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이 장이 설명, 즉 내가 형이사학적 연역이라 불렀던 것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있다. 확실히 한 곳에서 그는 마치 연역이 아직 도달해야 할 목표인 것처럼 명시한다. 제2장의 몇몇 구절은 이미 성취된 연역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장은 선언적으로 연역으로부터 정식이 획득된다는 보증과 무관하게 정식의 정교화 작업과 적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장의 서술은 그리 평탄하지 않다. 앞부분의 서술이 실천이성 비판에서 가장 명쾌하고 직선적인 반면 중반부 서술은 이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렵고 모호하다. 자주 그것은 단지 칸트의 악명 높은 건축술의 표본으로만 간주되며 책 전체의 논증에서 필수적인 지위를 점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가장 우호적인 해석조차 이 부분이 난해하고 빈약하게 구조화되었으며 첫 비판서의 대응하는 부분과 달리 학설이 더는 전개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구성의 그러한 애매함과 빈약함은 이 절이 건축술적인 한갓 괴팍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견해를 반증한다. 왜냐하면 칸트가 그러한 취미를 달았더라면 그의 표들은 여기서 결여된 우아함과 세련됨을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땅을, 그러나 비옥하게 경적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땅을 탐험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제2장의 후반부는 어렵고 미묘한 소재를 다루기는 해도 서술은 다시 명료해진다. 순수이성 비판과 정초의 독해를 통해 단련된 독자라면 이 난해함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칙, 개념, 그리고 판단.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의 분석론이 첫 번째 비판서의 그것과 동일한 부문들을 갖지만 그 순서가 역전된 사실을 거듭 보고한다. 먼저 순수이성 비판은 순수지성 개념들을 정식화하고 그것들이 경험적 기원을 갖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려면 경험적 대상에 적용되어야 함을 입증한다. 둘째로 이 개념들이 어떻게 경험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즉 범주 적용의 기회들이 어떻게 경험 내에서 발견되고 구별되는지를 밝힌다. 이것은 도식론의 장에서 수행되는데 그곳에서 선언론적 판단력, 즉 직관과 무관한 개념들 아래에 직관을 포섭하는 능력이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지성에 의해 본성에 부여된 법칙들인
원칙들 안에서 선언적으로 종합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이것은 원칙의 분석론의 주된 문제이다. 개념들이 경험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이성의 이념들이라 불리고, 선언론적 변증론은 범주들이 비감성적 대상들의 이념들로 취급될 때 어떠한 선언적 종합 판단들 내지 원칙들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힌다. 반면에 실천 이성 비판은 개념들이 아니라 원칙들에서 시작한다. 그 까닭은 제2장에서 분명히 진술되지만 칸트 윤리학 전체에 반영되어 있다. 설명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현상인 도덕적 사실은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려는 책무의 의식이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의 개념을 제공하는 어떠한 독립적 직관 능력이나 도덕 감관도 없다. 도덕적 고려가 최초 발생되는 양태는 법칙과 그것의 명령으로 표현된 책무이다. 그것은 직관이 아니며 심지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좋다거나 행위를 통해 실현될 것이 좋다는 판단도 아니다. 도덕적 개념들, 물론 모든 실천적 개념도 도덕적 개념들은 원칙적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그 역은 아니다. 만일 역전된 순서라면 좋다고 불리는 어떤 것은 수용성을 통해 식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타율적 원리가 도출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원리를 요구하는 절대적 강제라는 본래의 도덕적 현상은 해명되지 않은 채 남을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적 개념에서 시작해 원칙들로 끝나는 절차는 이미 타율을 수반할 것이므로 우리가 그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도덕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적어도 우리는 윤리학에서 원칙이 개념을 규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해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논의 순서의 차이는 설명하지만 판단력의 매개 역할에 관한 논의를 생략한다. 하지만 당면한 원칙들과 개념들이 이론 이성에 속하든 실천 이성에 속하든 간에 판단력은 이러한 매개 역할을 한다. 이는 칸트가 두 비판서 모두에서 보여준 3단 논법의 분석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두 비판서에서 판단력에 할당된 임무는 원칙이나 대전제 아래 세 개의 사실들 또는 사건들을 보섭하는 일이다. 선언론 철학에서 판단력의 학설은 원칙이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진례를 선언적으로 다룬다. 선언론 철학은 보편적이고도 충분한 표지들을 가지고서 대상들과 이 개념들이 합치 가능한 조건들을 제출해야 한다. 유사하게 실천적 3단 논법에서 판단력은 선을 규정하는 원칙에 속하는 것이 어떤 대상 또는 행위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의 근거를 판단규칙의 형식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사실들은 결합될 수 있고 경험의 사건들은 도덕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해도 두 3단 논법은 그 인식적 또는 선언론적 기능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순수 지성 개념들은 직관에 선언적으로 적용되고 직관은 개념들 사이를 매개해 그것들의 선언적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3의 것이다. 그러나 개념들은 직관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어떤 형식적 패턴 또는 구조에 관계하며 이 구조는 대응하는 범주에 종합의 규칙이 주어지는 지성적 종합과 이질 동형이다. 이 형식적 구조가 개념들의 도식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경험에 적용되는 원인성에 대해 선험적 종합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가 모두 특수한 시간적 관계에서 직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선의 개념은 도식화될 수 없는 이념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직관의 구조를 찾을 수 없다. 자유의 두 개념 중 하나인 입법 개념은 시간상 현존하지 않는 원인 개념이고, 따라서 원인성의 도식이 행위에 대한 도덕적 결단과 표현에 적용될 때 그것은 이론적 인식에서와 동일한 인식론적 귀결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선의 개념이 원칙에 의해 정의된다 해도 그것은 특수한 행위들 또는 경험 세계 내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다. 말하자면 원칙 자체는 도식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그것은 의지선택과 결단의 실천적 경험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은 뚜렷이 구별되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부터 13번째 문단까지는 선악 개념이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으로 정의된다. 그 다음의 네 문단은 원칙들에 따른 실천 이성의 범주들을 전개한다. 남은 부분은 이 개념과 원칙의 적용을 위한 조건을 처방한다. 3. 선과 악의 개념들. 실천 이성의 대상은 자유를 통해 가능한 결과이다. 이 정의에서 두 낱말은 예비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대상은 두 가지 뜻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게 취해져야 한다. 하나는 행위에 의해 산출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행위 자체이다. 대상은 단지 행위를 통해 창조된 세계 내의 사물만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어선 안 된다. 이 정의에서 자유는 의지 선택의 자유이지 필연적인 선언론적 자유가 아니다. 그 대상이 순수하고 자율적인 의지, 곧 선언론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의 객체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의지는 결코 욕구의 객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체 표성에 의해 그리고 행위자가 결단의 근거로 삼게 될 규칙에 의해 직접 규정되기 때문에 위 명제의 의미에서 자유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가 도덕적 자유의지에 관여하든가 아니면 단지 지적 선택과 기여의 특징이기도 한 자유로운 선택에만 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발적 선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분석론 제2장이 연역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칸트가 때때로 이 자유에 대한 더 심오한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장의 해설에서 선언론적 자유의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 실천 이성의 대상 개념은 대상을 산출할 행위의 원인으로 간주된 객체의 표상이다. 이처럼 실천 이성의 대상은 의지의 목표와 동일하다. 게다가 실천 원칙의 진료는 그 형식과 대조적으로 그 대상과 동일하다. 그런데 원칙의 진료와 진료적 원칙의 구별은 필수적이다. 모든 의욕은 대상을 가지므로 모든 원칙은 진료를 갖는다. 그 진료가 원칙에 의해 지도되거나 이끌어진 행위의 조건인 한에서 그것은
진료적 원칙이라 불린다. 칸트는 실천 이성의 법칙이 있으려면 진료적이지 않은 원칙이 존재해야 함을 이미 밝혔다. 제2장의 이 부분은 그러한 비진료적 원칙의 진료가 무엇일 수 있는지 찾아내는 데 할애된다. 어떤 대상이 실천 이성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칙 또는 규칙을 따르는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대상 산출의 인과관계에 의해 그 대상을 이해해 보려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가 어떤 표상이 대상과 관계한다고 말하도록 하는 조건과 유기적이다. 우리가 이론적 인식에서 주어진 어떤 것을 대상에 속한다고 간주한다면 이는 그 소요가 하나의 시공간적 체계 속에서 다른 소요들과 종합되는 규칙이 존재하며 그 결과 다른 소요들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대상의 명징한 상태가 주어져 있다고 여김을 함의한다. 어떤 규칙 아래에서 주어진 다른 것들과 종합될 수 없는 날것의 소요는 대상으로 현상하지 못한다. 경험의 대상과 이론적 지성의 관계는 실천 이성의 대상과 이성적 선택 능력의 관계와 같고 한갓 지각과 이론적 지성의 관계는 한갓 욕구 대상과 이성적 선택 능력의 관계와 같다. 경험 대상이나 실천 이성의 대상은 우리의 대상들이 단지 관념들의 연상과 같은 임의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연적 종합관계에 있을 때 성립한다. 이성적 존재자가 오직 어떤 의미에서 대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만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 행위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나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만 그런 상태를 피하려고 행위한다. 칸트에 따르면 그러한 실천 이성의 유일한 대상 개념들은 선과 악의 개념들이다. 그런데 선과 악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은 어떤 임의적인 목적을 위해 또는 어떤 실제적 목적을 위해 또는 앞에서 말한 이성적 존재자가 주장할 법한 의무로서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목적을 위해 좋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칸트는 명령의 세 종류의 대응에 미정적 선, 실용적 선, 도덕적 선을 구별한다. 단지 셋째 것만이 아니라 선의 각 유형에는 이성규칙을 통해 규정된 의지와 대상의 필연적 관계가 성립한다. 자살이 의도된 목적이라면 단지 자살을 결단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모든 인간이 이 의도를 위해 정상거리가 좋음을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의지와 그 대상의 필연적 관계는 단지 조건적 필연성이지만 그럼에도 이 판단은 이성적 존재자의 동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자살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정상거리는 자살이 좋다라는 것은 이성의 객관적 규정을 표현한다. 단지 목적에 이르는 수단만이 문제라면 저 판단을 이해하기는 쉽다. 그러나 칸트는 자살은 좋다와 같은 판단도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야 함을 상세히 논증한다. 만일 자살이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인간이 그것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의 동의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거나 너 역시 이런 상황 아래에서 나처럼 판단한다면 나는 자살하고 싶다.
칸트는 여기서 이것과 이성적 동의의 필연적 관계를 탐구한다. 의지의 원칙 또는 준칙과 대상 사이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상이 원칙을 통해 표상을 규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원칙이 대상의 표상을 규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다. 선과 원칙 중 어느 것이 더 앞서는 표상인가? 이정적 선이나 실용적 선과 관련해 좋은 것의 개념은 조건적 명령의 형식적 원리를 통해 규정된다. 그러나 이 원리가 좋은 것, 즉 선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를 규정하는 건 아니다. 미정적 선이나 실용적 선의 의미에서 어떤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 현존으로부터 또는 어떤 행위와 쾌적한 상태의 현존간의 인과관계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쾌의 감정이다. 그러나 둘 중 어디서도 선의 대상은 원칙이나 정의를 통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용적 선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좋은 것과 쾌 사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서 쾌락주의자도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할 정도다. 칸트는 이 동일시를 반박하면서 일상적 언어 사용도 선과 쾌의 동일시와 상반된다고 말한다. 선은 상호주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성적 개념이고 쾌는 내감의 순전히 사적인 촉발이다. 선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판단된다. 설령 그 판단의 전제로 감정이 놓여 있다 해도 그렇다. 이성은 우리가 욕구할 만한 것을 판단하고 감정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선은 그저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할 만한 것에 대응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이리하여 어떤 쾌락주의자가 선과 쾌의 잘못된 동일시를 피하는 동시에 둘의 필연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는 선을 이성의 판단에 따라 쾌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이처럼 선은 이성적 선택과 필연적 관계 아래 있는 대상을 배시하며 그것은 유용한 것과 의미가 같다. 그렇다면 쾌가 좋다와 쾌에 이르는 수단들이 좋다 해서 좋다는 것은 즉 이 두 경우에 좋다는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 선은 현저히 다른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이는 설령 실용적 선과 완전히 구별되는 도덕적 선이 있다고 보는 칸트 윤리학의 핵심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선은 이성 판단에 따른 행위들, 준칙들, 그리고 인격들의 특성을 의미할 수 있다. 또 그것은 이성과의 필연적 관계없이 각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복을 뜻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복인가 또는 복에 기여하는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다음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요구된다. 성취된 목적은 행복에 기여할 만큼 실제로 나에게 쾌적한가? 어떤 행위가 실용적 선의 의미에서 좋은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다음 물음에 답해야 한다. 이 행위가 행복이라는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것인가? 경험에 주어진 소요를 다루는 이성만이 이 물음들에 답할 수 있다 해도 그럼에도 그 대답은 각기 경험적이고 단지 개연적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이 선의 개념을 규정하는 한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어떠한 원칙도 법칙이 될 수 없으며 사전에 독립적으로 정의된 선을 추구하는 어떤 명령도 정원적일 수 없다. 다른 한편 원칙이 대상의 선을 규정하는 일도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준칙 또는 준칙 아래 보섭되는 규칙의 경험적 대상을 참조하지 않고서도 원칙을 선택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실제로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만일 절대적 책무를 표현할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아니라 형식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의욕의 모든 원칙에는 진료 또는 대상이 있으므로 이는 정언적 책무를 근거 짓는 원칙의 형식이 선의 개념을 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결단 상황에서 우리는 그 대상이 특정 행위든 행위 결과든 간에 그것이 쾌를 가져다 주는가, 또 사실상 그것의 성취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물을 필요가 없다. 대상을 의욕하는 도덕적 가능성은 우리의 직접적 경향성과 관계된 심리적 가능성과 실천적 성취 가능성보다 우선한다. 우선 실천 이성의 대상에 대해 결단할 때 우리는 오직 이성적 존재로서 그것을 의욕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고려한다. 만일 이성이 우리의 선택을 완벽하게 규정한다면 우리는 가능성을 넘어 실제 선택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은 우리가 이성 법칙을 따르는 한 필연적으로 의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법칙의 적용 가능성은 대상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오직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선, 즉 나의 사적인 욕구 상태 및 세상 만사와 무관하게 좋을 수 있는 선만이 유일하게 행위들의 그 행위들로 인도하는 준칙들의 그 준칙들을 산출하는 의지에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함께 주관 안에 합일시키는 성격에 관계한다. 이것만이 보편적으로 명령될 수 있는 유일한 선이며 그 밖의 다른 선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만 추천될 수 있다. 선과 의욕의 필연적 관계는 조건적이 아니라 정원적이며 미정적이 아니라 필증적이다. 따라서 행위와 대상의 연관은 실천이성 일반보다 순수 실천이성에 훨씬 더 밀접하다. 칸트도 다른 곳에서 언급했지만 누군가는 덕이 행위의 고유한 보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는 선이 행위들을 파생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규정함을 뜻한다. 절대적으로 선한 대상은 오직 특정 행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수단들의 사용이나 유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성취될 수 있는 목적과 다르다. 특정한 행위 방식은 도덕 법칙에 근거한 명령을 통해 요구되는 최초의 것이며 사실상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준칙의 형식과 대상은 그 대상이 도덕적 선인 한에서 일치한다.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이며 선의지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갖는다. 도덕적으로 선한 대상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으며 그 개념은 초감성적 자연이 초감성적 이념이다. 그것은 특정 행위 방식의 결과로 산출될 수 있는 자연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양태 속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자연이다. 선은 도덕적 행위에 대해 초험적이 아니라 내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지는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기에 불충분하다. 모든 의욕은 대상을 갖는다. 물론 의욕의 대상이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 절대적으로 좋은 것
또 모든 점에서 좋은 것일 필요는 없다. 정업 명령은 내재적으로 도덕적 선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진료를 가진 준칙들을 전제하며 준칙들을 지배하는 것은 진료이다. 따라서 도덕적 선에 대한 헌신은 다른 선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규정할 때 욕구들을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욕구는 다른 종류의 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욕구들은 선에 대한 헌신과 양립 가능하거나 실제로 양립할 수 있다. 그러한 욕구들은 도야의 대상이지 도덕적 선에 대한 일면적 헌신을 통해 억압하거나 무화될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 추구에도 해당하며 이성은 감성의 편에서 이러한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승에서의 또 가능하다면 저승에서의 행복을 지향하는 실천적 준칙을 만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임무를 떠맡는다. 자기 자신의 행복의 확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행복은 타인들의 행복 또한 내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법칙 아래에서만 이성적으로 의욕될 수 있다. 확실히 보편적 행복의 상태는 이성에 의해 또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작용하는 신의 은총을 통해 인도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 메커니즘에 따라 산출된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의 양화될 수 없는 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순수 이성의 내재적 객체는 우리가 빈번히 그것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다는 대가를 치르고서만 이성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칸트는 여기서 정초의 한 논증을 되풀이한다. 우리가 지닌 각 능력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며 순수 실천 이성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을 숙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정을 감성적 판정과 구별하고 이것을 감성적 판정의 최상 조건으로 삼는다. 이성적 본성의 완전성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한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규정된 하나의 목적 또는 대상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무제한적 의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대상은 행위의 목적지, 즉 인과법칙의 인식에 의해 시도된 수단들의 사용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인류가 완전해질 때라야 곧 구부러진 것이 곧게 펴지고 거친 것이 매끄러워질 막연한 미래에만 희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은 특정한 마음씨를 지닌 의지이다. 다시 말해 법칙에 따라 그리고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행위하려는 마음씨를 지닌 의지이다. 도덕적 행위 자체의 유일한 목표는 법칙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모든 도덕적 행위는 부분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우리가 도덕법칙의 요구를 늘 완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실상이 아무리 불만족스러워도 도덕적 행위의 목표는 성취될 수 있다. 여기서 행위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대상과 대상을 실현하려는 행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4. 실천 이성의 범주들. 만일 실천 이성 비판의 독자가 제2장의 전반부에서 원칙과 개념, 즉 법칙과 선의 관계에 대한 전개가 불러일으킨 편안한 친밀감에 안심했다면 13번째 문단에서 시작되는 문체와
논증 방향의 두드러진 변화 앞에서는 불현듯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는 마치 빨리 달릴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도로에 갑자기 안개가 낀 것과 같다. 이 문단 및 이어지는 세 문단은 전혀 예상 밖이며 독창적이고 모호하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문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제 더 지체할 것 없이 천천히 주의 깊게 어둠 속을 탐색해보자. 이제 선과 악의 개념들은 선험적 의지 규정의 결과들로서 또한 순수한 실전 원리를 따라서 순수 이성의 원인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개념들은 순수 지성 개념들 또는 이론적으로 사용된 이성의 범주들이 객체에 관계하듯이 그렇게 객체들에 관계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칸트는 분명히 제2장 전반부에서 정의된 넓은 의미의 선과 악이 아니라 도덕적 선과 악에 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목이 앞으로의 정계의 도입부임을 생각하면 선과 악은 더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좁은 도덕적 의미로 사용되면 선악의 개념들은 지각될 수 있는 대상들과 무관하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면 그것들은 대상들에 단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 활동을 통한 대상들의 산출이라는 인과적 연관 아래에서만 관계한다. 그러므로 이론적 판단을 행하는 의식의 종합적 활동 속에서 이론적 범주들은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주어져 있는 대상들을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반면 선과 악은 그러한 대상들에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또한 그것들은 이론적 범주들처럼 하나의 의식과 하나의 시공간적 체계 속으로 표상들을 종합하는 규칙들로 기능함으로써 이러한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선과 악의 개념들은 도리어 이 대상들을 주어진 것으로 존재하며 이 개념들은 모두 단 하나의 범주, 곧 인과성 범주의 양태들이다. 단 인과성의 규정 근거가 인과법칙이라는 이성 표상 안에서 성립하는 한에서 그렇다. 이 인과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써 이성 자신이 선험적으로 실천적임은 증명된다. 이 구절 역시 명백히 도덕적 선에 제한된다. 그러나 뒤따르는 설명을 보면 특히 문장의 첫 번째 절로 보건대 우리는 칸트가 여전히 개념들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론적 개념들과 달리 선과 악의 개념들은 경험의 대상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도리어 그 개념들이 적용되어야 할 경험의 대상들은 이미 이론적 범주들 아래 주어져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좋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상 일반으로 구성하는 다른 모든 이론적 범주에 대상의 원인이 되는 의지 활동을 대상에 연관시키는 인과성의 범주를 추가로 적용한다. 우리가 주어진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이 좋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유에 의해 가능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것이 인과성의 양태 아래 주어져 있다는 사실, 즉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 활동과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자연 안에서 현존하거나 가능한 것으로서 그 대상은 자연 인과성의 범주 아래에서 경험적 직관들의 종합에 의해 주어진다. 그러나 좋은 것 또는 선한 것으로서 그 대상은 하나의 구체적인 원인, 즉
의지의 활동과 필연적 관계를 맺는다. 한편으로 행위들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자유의 법칙 아래 있고, 따라서 그 행위들은 지성적 존재자들의 부명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감성계 내의 사건들로서 현상들에 속한다. 이리하여 실천 이성의 규정들은 오직 현상들과 관계함으로써만 따라서 지성의 범주에 적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분명 단지 순수 실천 이성만이 아니라 실천 이성 일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칸트는 어떤 대상은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의 활동에 의해 실천 이성의 대상이 될 때에만 좋다고 불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택의 대상이 감성적 경험의 규칙들을 통해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서만 자유로운 선택은 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네모난 원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보이고 싶다 한들 그것을 내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순수 실천 이성은 가능한 대상을 산출할 능력의 실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실천적 가능성은 이론적 가능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실천 이성의 어떠한 원칙도 사물들의 자연적 가능성의 조건들과 충돌할 수 없다. 실천 이성 일반의 대상들은 자연적 경험이 가능한 대상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천 이성의 규정들은 감성적 직관에 주어지는 다양한 지각 내용들을 하나의 선험적 의식 아래로 보내려는 지성의 이론적 사용의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다양한 욕구들을 도덕 법칙을 통해 명령하는 실천 이성 또는 순수 의지의 의식의 통일 아래에 선험적으로 종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우리는 실천 이성의 규정들을 원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 규정들은 감성세계 내에서 어떤 대상이 좋고 나쁜가를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 대상이 좋다고 인식할 때 이로써 그 대상에 관한 이론적 인식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 대상인 한에서 그것은 그것이 좋다는 판단에 앞서 전제된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는 판단은 다른 자연적 수로를 보태는 이론적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들은 이론적 범주들과 유비적인 역할을 한다. 이론적 범주들은 직관들을 대상의 표상들이 되게 종합할 뿐만 아니라 한 의식의 표상들로 종합하는 규칙들이다. 나는 생각한다는 나의 모든 표상에 동반될 수 있어야 하며 이론적 범주들은 내가 이 표상들을 단일 대상에 대한 하나의 의식 속에 사건들을 하나의 시공간에 걸어모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나는 어떤 표상이 특정 규칙들을 따르는 다른 표상들과 하나의 규정된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가리켜 어떤 대상의 표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대상의 통일은 그것을 파악하는 의식의 통일을 전제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유사하게 나는 한 대상이 욕구 능력과 필연적 관계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선이라 명명한다. 쾌적한 것에는 이 필연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는 쾌와 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의 욕구는 다양하고 서로 충돌한다. 이를테면 먹는 즐거움은 운동의 즐거움과 이승에서의 향락은 어쩌면 저승에서 복에 대한 소망과 충돌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선하다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성적 인간에 의해, 즉 자신의 이성이 욕구를 통제하는 적어도 자신이 바라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를 지도하는 인간에 의해 필연적으로 욕구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따라서 나는 이성적으로 욕구한다는 나는 생각한다와 같다. 다시 말해 그것은 선한 것으로서 규정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모든 표상에 동반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성적으로 욕구한다가 내 모든 욕구 표상에 동반되는 한에서 나는 완벽하게 이성적인 인격의 동의를 성취했다고, 즉 신성한 의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하지 않은 많은 것, 즉 욕구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구하고 있는 것들도 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존재자로서 나는 내 선택을 이성적으로 욕구된 대상들에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의지의 신성함이 아니라 덕, 즉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 마음씨이다. 나는 X를 욕구한다는 것은 사실의 진술이며, 언제라도 나는 실제로 X를 욕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X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들을 욕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X를 이성적으로 욕구한다. 즉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이성 규칙에 따라 X를 의욕한다는 것은 X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단은 내가 X와 양립할 수 없는 대상들을 제멋대로 욕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X는 좋다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이성적 판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은 X에 대한 감성적 판정, 이를테면 X는 즐거울 것이다나 X는 재미있을 것이다와 구별된다. 동물도 X를 욕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X가 선의 조건을 충족하든 그렇지 않든 X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뿐이다. 다양한 욕구들은 실천적 원칙들 또는 규칙들을 따르는 이성에 의해 종합되며 그것들의 공동의 초점은 좋다고 불리는 대상이다. 우리는 자연의 범주들인 저 이론적 개념들과 대조해서 자연의 범주들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러한 자유의 범주들은 저 범주들에 비해 명백한 장점을 가진다. 자연의 범주들은 보편 개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직관의 객체들 일반을 무규정적으로 표시하는 한갓 사고 형식들일 뿐이다. 반면에 자유의 범주들은 자유로운 자의의 규정에 관계하는 실천적 요소 개념들이다. 비록 이 규정에 정확히 대응하는 어떠한 직관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자의의 규정은 선언적인 순수 실천 법칙에 그 토대를 갖는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의 인식 능력의 이론적 사용의 개념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장점을 탐구하고 확인하기 전에 칸트가 그에 앞서 말한 것부터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실천 이성의 범주들이라 불렀던 이러한 자유의 범주들이란 무엇인가? 이러한은 그것들이 앞서 언급된 규정들임을 지시한다. 하지만 표 자체에서 칸트는 그 규정들의 이름으로 규칙이 더 나은지 아니면 개념이 더 나은지 결정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그러한 하나의 범주를 때로는 규칙으로 때로는 개념으로 부르는 것은 오류도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나의 범주는 설령 그것이 하나의 개념이라 해도
표상들의 종합을 위한 규칙을 포함한다. 이것은 범주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에 대해서도 참이다. 이를테면 고양이의 개념은 후엄적일지라도 우리가 지각하고 상상하는 표상들의 종합을 위한 규칙이며, 이리하여 우리는 그 표상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떠오를 때 저기 고양이가 있다고 반드시 말하게 된다. 실천적 요소 개념들은 다만 선과 악 일반의 개념들이다. 규칙들은 욕구들을 종합할 때 분명히 사용된다. 욕구를 이성적 욕구 또는 의욕으로 전환하려면 이 규칙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칸트는 말하기를 자유의 범주들은 자유로운 자유를 규정하는 형식들이고, 따라서 이성적 선택의 대상, 즉 선의 대상을 규정하는 형식들이다. 그러나 한쪽으로 대상들의 형식들인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의 직관들의 종합이 요구될 것이고, 이리하여 그것들은 실천 대상들이 아니라 인식 대상들로 구성될 것이다. 직관으로부터의 이러한 독립이 이론적 범주를 넘어서는 실천적 범주의 명백한 장점이다. 어떤 대상의 규정에 관여하는 모든 범주에는 이에 대응하는 직관이나 직관의 패턴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념은 공허해지고 이로부터는 분석 판단만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선과 악에는 대응하는 직관이 전혀 없으며 자유로운 자의의 규정에 대응하는 어떠한 직관도 주어질 수 없다. 반면에 인식 대상의 규정은 개념의 도식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과 악의 개념들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것은 직관, 즉 경험적 사실성의 원천이 아니라 칸트가 다른 곳에서 순수 이성의 사실이라 부른 원칙이다. 말하자면 원칙 자체의 인식이 실천적 개념들의 내용을 주는 반면, 이론적 인식에서 개념들은 직관과 관계에 확립되어야 하고, 그런 뒤라야 종합적 원칙들은 개념들의 도움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이것이 이론적 범주들을 넘어서는 실천적 범주들의 장점을 이룬다. 이론적 개념들은 오직 직관에 힘입어서만 종합될 수 있지만, 이 직관은 범주들 아래에서 형성된 생각과 완전히 다르며 독립적이다. 다른 한편 실천적 개념들은 경험적이거나 순수한 직관들 또는 쾌의 감정에 호소할 필요 없이 순수 이성의 사실을 통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칸트는 말하기를 순수 의지의 모든 지침에서는 그 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의지 규정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실천적인 개념들은 자유의 최상 원리와 관계함으로써 곧바로 인식이 되며 의미를 얻기 위해 직관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것도 이 개념들, 즉 자유의 범주들은 자신들이 관계하는 것, 의지의 마음씨의 현실성을 스스로 산출한다는 주목할 만한 근거 때문에 그러하다. 이론적 개념들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앞의 인용문은 다만 순수 의지에 관련됨이 분명하며 오직 그것에 대해서만 참이다. 선언적으로 실천적인 개념들은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인식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원천적 사실의 결과, 즉 그 자체로 이성적인 존재자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행위를 의욕하도록 하는 순수 실천 이성의 법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대상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직접 주어진다. 다시 말해 그 개념 자체는 개념의 도식화나 현시 또는 직관중의 구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인식이다. 이리하여 여기서 우리는 전체 인식 가운데 유일한 신뢰를 지니며 이 경우 생각은 특정 대상을 귀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기의 대상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 이 대상은 법칙의 인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존경이다. 그러나 이렇게 획득된 인식은 현존하는 대상의 인식, 즉 직관이 요구되는 이론적 인식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마땅히 있어야만 한다는 인식이며 이러한 당위의 자각은 그 대상이 선의 신뢰로서 현존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더 나아가 칸트는 그 대상은 의지가 정립한 것이므로 개념이 대상의 현존을 창조한다고 말한다. 자유는 경험적 규정 근거들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인과성으로서 바로 그것에 의해 가능한 행위들인 감성세계의 현상들과 관련해 고찰되며 따라서 자유는 자연 안에서의 행위 가능성의 범주들과 관계 맺는다. 그렇지만 각 범주는 저 인과성의 규정 근거가 감성세계 너머의 지성적 존재자의 고유성인 자유 안에서도 가정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는 일종의 인과성이지만 거기서 행위의 원인은 현상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과성은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연관되는 두 부분이 하나의 시공간적 연쇄 속에 있을 때에만 원인, 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감성과의 연결하에서만 인식을 얻기 위해 범주를 사용할 수 있다 해도 범주는 감성에 아무것도 빚진 바 없는 순수 지성 개념이다. 우리는 감관에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범주와 더불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관의 한 부분은 자연 안에 자리하고 따라서 도식화된 이론적 범주들 아래에서 일어나므로 우리는 원인의 자유를 자연 안에서의 작용 결과의 가능성의 범주들 아래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원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획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 안에서 인식하는 사건들과 관련해 일정하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단순한 예증을 해보면 모든 인과적 변화는 어떤 영속적 실체의 우유성들의 변화이다. 실천적 행위는 변치 않는 단일한 주체의 활동성의 표현으로 생각되어야 하고 이 행위가 기속하는 주체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행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행위들을 행위자인 인격과 관련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실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이론적 인식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칸트는 도덕적 선의 개념에 대한 더 간단한 설명의 결론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갑자기 칸트는 바로 거기서 이처럼 주목할 만한 특권들을 지닌 범주들이 실천이성 일반의 범주들이라고 논평함으로써 독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이 범주들은 도덕적으로 아직 규정되지 않았을 때 감성적으로 조건지어진 것들로부터 감성적으로 무조건적이면서 오직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들로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양상 범주들은 단 미정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천적 원리들 일반으로부터 윤리성의 원리들로의 이행을 이끈다. 저 마지막 문장의 난해함은 범주표를 고철한 뒤에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절의 논의를 마치기 전에 나는 그 난점들 대부분의 원천을 다시 지적해야겠다. 말하자면 그것은 순수 실천 이성의 범주들로부터 경험적 실천 이성 일반의 범주들을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오가며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칸트가 실천 이성 일반의 범주들을 먼저 정교히 설명한 뒤 순수 실천 이성의 범주들을 그 하위 부류로 도입했더라면 이 절은 한결 더 명료해졌을 것이다.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한해 이 절을 그렇게 다시 작성해 보려 한다. 선과 악의 개념들은 원칙을 따르는 이성의 인과성을 전제하므로 원천적인 구성적 개념들이 아니며 따라서 미리 주어져 있어야 하는 대상들에 관계하지 않는다. 이 임무는 대상들을 최초로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범주들과 도식들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도리어 선과 악의 개념들은 대상들이 경험 가능한 것으로서 주어져 있다고 전제한다. 그것들은 다만 선과 악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성의 구체적 양태와 관계한다. 이것이 바로 이성이 법칙을 표상화함으로써 일으키는 의지활동의 인과적 기원이다.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들은 함축적으로 좋다 또는 나쁘다고 불리는 행위들 또는 대상들이 원인에 관계하며 어떤 행위나 대상이 좋은가 나쁜가를 결단하는 원칙은 그 행위나 대상의 구체적 인과성에 관계한다. 의지활동과 그 결과는 현상계에 존재하며 따라서 가능성의 이론적 범주들 아래에 속한다. 이것을 자연적 사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개념도 실천 이성의 원칙도 필요하지 않다. 이론적 개념 및 원칙으로 족하다. 하지만 실천 이성의 원칙들은 이론적 원칙들 및 범주들과 유비적이다. 이론적 범주들이 직관의 다양을 자기의식의 통일 아래 불러들이고 경험 대상들에 대한 판단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것들은 욕구의 다양을 실천 이성의 통일 아래에 불러들이고 의지활동 및 결단을 일으킨다. 따라서 실천 이성의 원칙들을 실천 이성의 범주들 또는 실천 이성의 인과성의 양태들인 자유의 범주들이라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그것들은 이론적 범주들을 넘어서는 명백한 장점을 가진다. 이론적 범주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직관 대상과 관계하며 어떤 대상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구성적으로 사용되기에 앞서 직관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에 실천적 범주들은 그 자체로 인식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자체로 파악될 수 있는 사실, 즉 실천 이성의 원칙에 대한 의식과 동일한 원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범주들은 관계하는 대상의 실제성, 즉 의지의 의향을 산출하며 그것들이 어떤 실제적인 것에 관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규정하는 직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론적 범주들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 우리의 지성은 직관적이 아니라 우회적이기 때문이다. 실천 이성의 범주들 또는 자유의 범주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실천 이성은 하나의 원칙 아래 종합적으로 통일되는 어떤 실제적 욕구를 그 진료로 가질 수도 있다. 그 원칙은 물론 선험적이지만 원칙에 기초하는 의지의 의향은 경험적으로 인식된
구체적 욕구들의 현존에 의존한다. 그러한 원칙들 및 이에 대응하는 선과 악의 개념들은 경험적 실천 이성의 원칙들과 개념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 다른 한편 의지의 원칙은 욕구로부터 전적으로 독립적일 수도 있고 그러한 원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감성적으로 조건지어진 범주들은 물론이고 감성적으로 조건지어지지 않았으나 도덕적으로 규정된 범주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5. 자유의 범주들의 표. 범주표를 제시한 뒤에 칸트는 말하기를 이 표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내가 덧붙일 말은 없다. 이 표는 그 자체로 이해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충실한 제자 중 한 사람인 슈츠도 스승에게 표를 더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려 했다. 이론적 범주표와 달리 이와 같은 원리들에 따라 이루어진 분류는 그것의 철저성과 분명한 이해 가능성 때문에 모든 학문에 매우 유용하다라는 칸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칸트 자신도 더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표를 무시했고 오직 멜린만이 표의 여러 난점들과 씨름했다. 물론 그의 제안들은 대개 명석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몇몇에는 분명 오류가 있다. 표의 모든 부분을 칸트 자신의 진술들과 일관되게 해석하기에 나의 역량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표의 주요한 특징들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칸트가 실제로 수행한 작업의 해석에 착수하기 전에 그가 자유의 범주표를 정식화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으로 우리가 정당하게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보자. 먼저 우리는 그가 실천적 판단들의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불변하는 특징들을 체계적 질서 속에 배열할 것이라고 마땅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이미 이끌어낸 수많은 구별, 이를테면 법칙들과 준칙들, 진료적 원리와 형식적 원리, 정한 명령과 조건적 명령, 완전한 책무의 명령과 불완전한 책무의 명령, 적법한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 법칙들과 명령들 등의 구별들이 얼마간 체계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 둘째, 우리는 각 판단의 종류에 대응하는 선의 개념들의 목록이 제공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판단표 내지 규칙들의 표는 물론이고 이에 대응하는 개념들의 표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칸트는 이런 식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는 실천적 판단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들이 이론적 판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서 순수이성 비판의 판단표를 끌어와 범주들의 분류에 사용한다. 그리고 그가 판단들과 개념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표에서 어떤 때에는 판단을, 다른 때에는 개념을 발견한다. 몇몇 난점은 각각의 소제목이 말하자면 단 하나의 범주, 즉 인과성 범주 안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함이 분명하다. 칸트는 단 하나의 범주, 곧 인과성 범주의 양태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인과성 범주의 양, 질, 관계, 양상으로 의도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궁리해보는 수밖에 없다. 다른 난점들은 실천 이성의 범주들이 이론적 지성의 범주들처럼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선의 존재 근거가 되는 고유한 인과성에서 항상 그 내용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선과 악의 범죄들은 표의 논리적 편성이 암시하듯이 단지 실천적 판단 형식들의 기원을 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적 판단으로 구체화되는 원인 또는 결과의 부류들로부터도 유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표에서 순전히 논리적인 구별이 실천 일반의 구별, 그리고 본래 의미에서의 윤리학의 구별과 서로 뒤섞여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는 범죄표를 해석하면서 한 가지 점에 변화를 주려 한다. 나는 칸트가 범죄표의 진술에서 서로 구별하지 않은 양자, 곧 선의 범주 또는 개념과 원칙과 또는 규칙을 구별하고 빈틈을 보충할 것이다.